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조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2% 부족한 여러분들의 주식 정보를 채워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공부는 해도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실 오늘의 최고의 전문위원님 오늘도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이신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었잖아요.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살짝만 먼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대세 시황,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커다란 수급을 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유동성 랠리가 왜 왔느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근데 오늘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다루겠는데요. 네. FRB 부분들, 연방준비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인상 이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은 늘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저희 전문가님 성함이죠. 임상현 전문가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통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바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그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100년 주기 역사를 말씀드렸죠. 구조 안에서 20년 주기가 이제 바뀌는 구조 속에서 최근에는 1980년도 3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 그다음에 2020년도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100년의 주기의 어떤 흐름을 현재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1907년에 사실은 이제 증시공황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공황을 이제 탈피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연방준비제도 이 부분들이 이제 탄생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19년에 코로나 스페인 독감이 됐죠. 근데 100년의 흐름을 반복해서 봅시다. 그러면은 1907년에 현재 증시공황이 일어났는데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16년에서 4차 혁명이 좀 왔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하고 1차 세계대전하고 말만 이렇게 믹스를 하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체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뜻에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잠시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장의 산존에 있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예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일까지 모두 복귀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이 시간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샵 0082번 열어두고 전문가님과 함께할 분들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혹은 임상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 참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현재 연방준비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현재 최근에 이제 증시의 화두, 증시가 이제 여름부터 7월부터 하락을 좀 했던 부분인데 화두가 떠오른 부분들이 첫 번째는 테이퍼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양적 긴축 이 세 개의 화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달아 그러니까 하락 충격이 좀 심했을 겁니다.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기억할 겁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양적 기축. 근데 주린 여러분들 또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전혀 이제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실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최근의 흐름하고 과거에 했던 흐름하고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양적 기축을 어떻게 극복해 해냈는지 요걸 보시면은 현재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제 접근하기 전에 우락가미 군요 주식시장의 사계절 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왔는 책이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고 해서 1993년에 첫 판이 나왔고 지금 아마 64판이 나오는 베스트셀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주식시장의 책 이론하고 실제 적용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은 원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현재 흐름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동성의 봄 다시 봄에 이제 증시의 봄의 장세는 이제 금융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리를 급격히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약세의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주가는 턴 어라운딩이 되기 전에 미리서 반영하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봄의 흐름이고 여름의 흐름이란 것은 실적 장세, 다시 말해서 실적이 완만하게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되는 흐름에서도 실적이란 것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가는 이상하게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다. 이게 가장 두 번째 이제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세 번째 가을의 장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은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금리를 마지막 급피치를 올리는 그 단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실적은 현재 겨우겨우 버티면서 올라가지만은 주가는 급락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금리를 하락이 이제 둔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립니다. 계속해서 내리는데 실적은 곤두박질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계절의 흐름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금리를 내리면은 현재 유동성 장세가 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금리를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제로 금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올리면 바로 경기가 나빠지냐?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안 되면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금리를 올리면 이제 끝났다, 장이 끝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화두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요거에 대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면은 뭐 좀 아껴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냐? 그게 아니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이 표를 줬는데 2019년 이후로 2020년
그다음에 이렇게 급비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 4%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7%, 8%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체감 어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은행은 뭡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많은 자본도 가지고 있고. 근데 내 실질적인 화폐 자본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체감상으로. 그럼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발 인플레이션. 물론 요거를 그 합성으로 만들면은 코플레이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쓰지는 않는 말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별 CPI 보시면은 미국의 뭐 6.8 이렇게 되고 터키 한번 보실까요? 36%, 브라질 10%, 아르헨티나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심각한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고물가로 인한 터키, 카자흐스탄, 남미, 신흥국들의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부분들. 카자흐스탄의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 가스전 관련된 어떤 그런 것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국지지전 양상도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왜 인플레이션이 일으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커다란 부분으로 보면 코로나가 바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굉장히 크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방준비 대차 대조표 이런 부분인데 자주 이런 부분도 들어봤을 건데 제가 이걸 보시면은 과거 수십 년 동안 현재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바로 그 대차 대조표는 거의 수평으로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9.11 테러 때도 살짝 올라가다 말았던 부분들. 이런 수십 년 동안 일으켜온 그 유동성인 그 대차 대조표인데 자산인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늘어나느냐? 바로 그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되죠. 자산 규모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 주다가 2013년에 약간 그 다시 한번 유동성을 강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양쪽 축소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태가 터지는 부분들이 바로 코로나 유동성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현재 자산 규모를 확대를 했던 거죠. 이 규모의 확대는 서프라임 사태보다 더 크게 이 자산 규모를 늘리면서 자산을 늘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화폐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지난번 과거 때는 서프라임 사태나 이런 때는 잘 통제해 와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시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총 통화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화량이 보시면 통화량 추이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형성이 됐는데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 때 그다음에 양적 완화 끝나는 시점까지는 통화량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총 통화량이 계속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뭐냐면은 상업은행, 그러니까 은행에다 빵꾸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이 이제 빵꾸가 났기 때문에 그 자산을 메꾸는 쪽이기 때문에 은행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은 전혀 어떤 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두 번의 어떤 그 국가적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현재 IMF가 있었죠. 그때 IMF 구제안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현재 예산을 거의 다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개인한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신용카드를 쓰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용카드 대란이 났던 뭐 그런 것들이 있다시피 바로 이런 형상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하고는 이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고 재정 정책을 같이 투입을 했을 때만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8년하고 2020년이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합니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돼야 하는데 미리서 성급하게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서너 번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누구보다도 쉽고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임상현이라고 전문가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많은 이용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화폐 달러가 어떻게 될 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달러란 것은 달러와 물가는 1대1의 관계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야 정상입니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왔다 하는 것이 개념이 좀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떤 정책을 취했고 또 어떻게 그 현재 증시 역사가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언급을 잠깐 했는데 미국 경제 4단계 이제 단계 2에 이런 부분들을 했었죠. 첫 번째는 양적 완화 공급을 하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이 이제 테이퍼링이다. 규모를 축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집행할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버전이 양적 긴축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게냐면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그다음에 양적 긴축 이 부분들을 화폐를 직접적으로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중 웬만한 그 현재 그 경제 정책의 방법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고 내리면서 은행으로 돈이 왔다 갔다만 하는 단계이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양적 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새로운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현재 벤 버냉키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을 좀 했었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연방준비제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방준비제도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자가 FRS라는 뜻의 개념이죠. 근데 앞에 글자를 따서 FED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인데 보통 옛날 투자자하고 지금 투자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옛날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페데럴 리저브 보드, 그러니까 FRB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또 옛날 그 투자 전략가들은 자꾸 FRB를 하고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은
패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이 공식 명칭이 이제 패드로 바뀌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개념은 뭐냐면, 연방준비제도 아래에 이제 제도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다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FRB는 연방준비이사회, 그러니까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되는 거죠, 현재. 그다음에 거기서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매달 회의를 거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현재 아래에 실무적인 조직이 12개의 연방은행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거고, 연방준비제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민간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닌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연방은행권 달러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한국은행 총재인 이렇게 딱 도장 찍어서 나오죠. 근데 달러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옆에 사인이 붙었어요. 미 재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현재 그 재무부에 달러를 공급하고 이거에 대한 보증으로 재무부 사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 보증이 들어가는 약간 특이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는 연방준비은행의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현재 그 연방준비은행권인데, 미국의 보증을 사가지고 했던 그런 약간 특이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1년에 8차례 13, 46, 79, 12월, 그러니까 45일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개최하기 2주 전에 베이지북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 이후로 3주 후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1월 달에, 이번에는 1월 달, 12월 달에 했고, 또 1월 달에 했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2주 전에 베이지북 발간, 하고 나서 회의록이 3주에 발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시의 분기점은 올해 1월 달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약간 그 이론적인 개념인데, 왜 코로나 비상 상황에 부채가 갑자기 급증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부채 현황이 좀 나와지고 있죠.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재무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재 뭐냐면 은행이 연합회에다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재무부에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부에 공급을 하고 이걸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특이하게 뭐냐면은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 쓰고 다니고, 또 취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구인난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업률도 좋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약간 벌어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미국 국채 규모가 28조가 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냐면은 3경이 됩니다. 3경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6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 7천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배가 좀 넘어요. 근데 이자 비용이 얼마냐? 약 15% 정도 되죠. 이자 비용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이 되죠. 그 일경에 가까운, 그러면 일경이 굉장히 큰 금액에 좀 1조 달러면은 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배 정도를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되는 굉장히 약간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을 확 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추세를 나타내는 거 보면은, 당연히 세계 2차 세전에는 굉장히
부채를 많이 좀 지었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이 부채를 매우 많이 갚아섰고 1980년도는 매우 부채가 없이 안정된 상황에 해당이 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지금 임계점에 넘어갔는데 1980년도에 1970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석유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도로 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걸 확 잡았는지 현재 뭐 과거의 흐름들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재임했던 연방준비위원회 그 부분들이 이제 폴 보커 부분들이 재임했는데 무려 20%의 초고금리 강경한 정책을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미국 부채가 정부의 부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강경 고금리를 해도 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하게 되면은 민간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자체도 이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금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국제 유가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죠. 오일 쇼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신음을 하게 됐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재밌는 그 내용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석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했냐면은 1970년도에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의 어떤 석유가하고 달러하고 1대1의 교환 관계 이 부분들을 금태하는 이제 거부를 했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부분들 이후로 현재 그 석유가 내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막 재현이 되고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키신저의 이제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로비를 펼치게 되죠. 사우디에서 가서 현재 페트롤 달러, 다시 말해서 석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달러를 구입을 해라 하면서 패권이 형성이 됐고 또 많은 달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소모를 하기 위해서 석유가를 올렸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정시켜서 초고금리를 현재 형성했다 하는 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일 쇼크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 증시 장기 기준금리를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960년대는 2% 4%가 완만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불안한 국제 정세 이렇게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치솟을 오르고 10% 내외 오르고 이렇게 오르다가 1980년대 피크를 이제 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서 물가를 완벽하게 이제 잡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80년부터 20%에 달한 그 고금리를 서서히 내리면서 현재 20년 동안 내리게 됩니다. 제로금리까지. 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1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기라성 같은 20년 내리의 그 역사, 찬란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내리고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결국 2020년대에 거의 제로금리. 그러니까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면서 유동성을 현재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2020년까지 1980년대 2020년까지 다이렉트로 현재 1000포인트가 10,000포인트로 가는 현재 드라마틱한 역사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박스권을 보이다가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장기 사이클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보면은 국제 정세는 보통 10년 내지 20년마다 돌아간다. 이게 20년 장기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은 이 20년 장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엘렌 그린스펀에서는 자, 어떻게 한번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제로금리가 있었는데 제로금리까지 낮췄죠. 2000년도에 밀리언 버블을 잡기 위해서 제로금리까지 낮췄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현재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세계적인 대호황, 보통 이제 골디락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어떤 현재 부흥 이런 부분과 함께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 동향을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4년이죠. 제로 금리는 아니었지만은 거의 1.25%까지 있었는데, 요거를 현재 랠리가 오니까 5.25까지 이렇게 올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난 랠리가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다가 갑자기 어떤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면은 돈이 계속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현재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서민층의 돈입니다. 서민층의 주택을 담보로 했던 것을 유동화시켜서 했던 MBS로 유동화시켜서 했던 건데, 뭐냐면은 서민층들은 뭐냐면 대출해서 쓰고 나서 했더니 집값이 올라. 그러니까 또 대출 받고 또 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1.2에서 5%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억을 빌리는데 이자를 100만 원 내다가 1억을 빌리는데 500만 원을 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연쇄 파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2008년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금리의 또 카파로 봤을 때 지난번에는 5%가 올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해결사가 나타난 부분들이 바로 현재 버냉키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이 나타나면서 뭐냐면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은행이 다 도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천문학적인 돈을 쓰더라도 막 찍어서 은행을 다 회복을 시켜야 된다. 왜? 은행 시스템이 아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물론 들어갔는데 유동성은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은행을 복구를 시켰다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유동성, 2차 유동성, 3차 유동성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제넷 앨런 다음 의장 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다가 양적 긴축을 살짝 하다가 이번 사태가 좀 터졌죠. 그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제3차 양적 완화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렇죠? 1차 때 현재 대차 대조표의 또 흐름들이고, 그러날수록 현재 자산 규모가 늘어났고 당연히 미국 화폐 발행이 많이 일어났던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차트를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1차 양적 완화, 주가도 올라가죠. 중단했다가 2차 양적 완화, 그다음에 중단했다가 3차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3차 양적 완화를 중단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예고를 언제 했느냐? 자,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이렇게 끝냈고 실제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현재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충격이 왔지만은 그 뒤로부터 빛나는 상승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의 확실한 시그널은 경기 회복의 시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다만 우려 그런 진통의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딱 시작하면서 랠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늦어도 3월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던 FOMC 1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들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요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 버냉키 다음 의장이 제넷 앨런이었죠. 이때 이 15년,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했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때가 마치 그 2016년에서 2018년이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생겨나면서 2년 동안 증시가 굉장히 화랑세를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2018년 12월까지 해당이 돼요. 금리 인상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양적 회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제스처를 이제 취하는 과정들의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적 완화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918년에 그죠? 2018년에부터 2020년까지 살짝 양적 완화를 2년 동안 실시가 됐죠. 이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벌어진 부분들이 바로 그 중국하고의 어떤 미중 충돌 이런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증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한번 우리나라 증시는 한번 이렇게 급등을 좀 했죠. 유동성 랠리와 함께 그다음에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를 완벽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 예고한다니까 주춤거리고 폭락하고 주춤거리고 이렇게 주춤거리고 이렇게 테이퍼링 했는데 실제 약간 주춤거린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근데 금리 인상을 했던 실제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가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렇게 빠진 거죠. 미중 충돌이 이때부터 좀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이 약간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크게 보면은 현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한 8분 능선 정도 좀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략, 금리 인상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테이퍼링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지난 과거의 통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장, 페드 의장이 현재 제롬 파월이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마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내 계좌에는 빨간불을 들어오게 해줄지 여러 가지 주식 초보자분들은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프로그램 명의죠.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함께할 수 있는 URL이 뜬다고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자, 금리 인상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식 계좌에는 과연 좋은 건지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이제 금리 인상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고 금리 인상은 현재 경기 회복의 신호탄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제롬 파월 현재의 연준 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중립파 또는 올빼미파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근데 그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경제 확장세, 익스펜션을 천명한다. 그러니까 경제 합방이 그 현재 확장을 자기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하려냐는 그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올 연말이나 내년 이렇게 말을 얽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길고도 먼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제롬 파월은 지난 과거에 그 사건,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했던 부분들을 그 자넷 앨런이 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속도를 현재 그 완급을 조절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청문회에 나오기 하루 전에 어떤 뉴스가 전해있냐면은 JP 모건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의 그 전략가가 무슨 말했냐면은 고평가 주식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경제 자체는 계속 확장 국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은 위험 자산이 감당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JP 모건은 어디냐면은 연방제도은행을 1913년에 만들었을 때 그 상징적인 그 은행의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를 돌아가서 금리를 지난번에는 몇 번 올렸느냐, 제로금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0.5포인트를 올렸죠. 그러면서 한 틱 이렇게 해보면은 몇 번 올리냐면은 9번 올렸어요. 근데 9번 올렸는데 금리가 얼마였냐? 2.5였어요. 그렇죠? 2.5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났습니다. 근데 그 그린스펀 의장 직전에는 5%까지 올렸죠. 서프라임 사태 전에는 5%에서 올려서 사단이 났는데, 이번에는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은 그 2.5%를 올려서 사단이 났다. 그러면은 몇 번 올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적은 사람 2번, 많은 사람 4번. 4번 올리면 얼마입니까? 1.2비. 많아야지 2.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제가 많이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것들을 제가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4번 해도 1.25%. 이런 부분들. 양적 축소도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기준금리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이퍼링이 한번 된다 할 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완만히 하다가 4차 산업혁명 주기, 미중 충돌 주기, 그다음에 코로나의 그 양상, 이렇게 해도 달러 인덱스는 거의 약간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달러를 원하지만은 일시적인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왜 지난번에 20년 주기를 이야기를 했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보냐면은 요거는 다우존스의 차트입니다. 다우존스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1980년도부터 현재 2000년도까지 20년 동안 상승이 일어났고, 그리고 몇 년을 조정을 보였을까요? 10년 상승 조정, 이렇게 10년 조정의 끝자락에서 그다음에 벤 버냉키가 2009년부터 빛나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했죠. 그러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그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년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20년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길고도 못 나는 현재 그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가 현재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현재 임상현 전문위원회
대세관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할 건데 요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세가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가 2007년까지 이게 한번 크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상승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은 미국 증시의 어떤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반도체 랠리 경기 사이클리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산업혁명의 주기 부분도 10년이 중요한 건데 현재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태동이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면은 26년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현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5년 주기하면은 우리가 개월수로 보면은 몇 개월입니까? 60개월이죠. 5 곱하기 10 이하니까. 그러면은 60개월이니까 3분의 1 토막씩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0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마디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한번 잠깐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월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마감을 좀 해야겠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한 5분, 10분 남았나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를 거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60개월, 그러니까 5년에 대한 사이클을 60개월을 3분할이 돼서 한번 크게 이제 접어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과정이 2단 상승, 그다음에 1단 조정의 과정이죠. 근데 보통 출발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제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의 과정들이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제 상승사파 형태가 만들어졌고 출발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이번 달에는 음십자 도정이 만들어지는 쉬어가는 과정들에 좀 해당이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월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시장의 흐름들이 변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이 되는데 요거는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이 뭐냐면은 한 달마다 끊어서 보면은 상승과 조정 이게 삼각수렴형의 흐름이죠. 여기서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린 부분에 또 횡보 수렴의 움직임들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것은 FMC의 그 현재 회의가 대략적으로 1월 20 며칠인가요? 이제 이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불확정성이 해소되는 그 순간 이후로 서서히 현재 시장은 방향성을 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상 그 현재 FRB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패드의 전체적인 역사 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과정이 이제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과거를 잘 복귀해야 앞으로 시장도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 하에 과거 이야기부터 지금 우리 시장에 처해 있는 현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혹은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